이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회에서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머니올라 비욘드 비즈에서도 우리 삶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10억 원이라는 연봉을 뒤로 하고 창업을 한 젊은 창업가 대표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픈 닥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오종관 대표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좀 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되는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플랫폼, 부동산, 기술 이런 부분까지. 대표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실지. 오픈닥터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동네 병원, 그러니까 클리닉이라고 불리는 시장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병원 운영까지도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억 원 연봉을 뒤로 하고 나온 엘리트 컨설턴트 출신의 창업가도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계속 다녔다면 지금쯤 그 정도 됐을 거다라는 게 좀 써있긴 하고요. 네네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밝히자면 뭐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강남 8학군에 의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고등학교를 나오셔서 네.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유수의 컨설팅 펌에서 또 근무를 하셨어요. 지금쯤은 이제 계속 다니셨다면 10억 원 연봉을 받으셨을 텐데 5년 차 된 이제 새내기는 아니신 거네요. 그런데 압도적 1위를 점하고 계신다. 저희가 개원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이제 그 모든 업종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진입했던 개원 시장이라는 곳은 좀 작은 회사들이 파편화되어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1등으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올라가서 다른 선배 창업가 분들이 업계 선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만큼은 좀 민망하긴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개원 시장에서는 가장 개원을 많이 시키고 있는 플랫폼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창업가신데 의외로 또 이렇게 방송 출연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출연을 또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낯선 산업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도 하고 BCG라는 회사에서는 금융과 보험 섹터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 됐다든지 의료기가 됐다든지 새로운 산업에서 어떤 기능들을 개발시키기 위한 그런데 대부분 시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워낙 작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하기에는 저희가 직접 좀 직원분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키워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대한 노출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던 그 지난 4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과 그 오픈 닥터에는 더 의미 있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5살이 되는 해예요. 5주년 동안 이 생존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없다라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특히 직원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고 창업자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그래도 버텨내가고 있다라는 거는 칭찬해 줄 만한 것 같고요. 성과 때문에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 창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왔다라는 걸로는 스스로한테 칭찬을 좀 해주고 싶긴 합니다.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들었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강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의사분들을 위해서 강연하는 것들도 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입지, 부동산을 들어가면 좋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지표들을 보고 어딜 들어가면 병원을 좀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강의하는 것들을 그래도 매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영 쪽에 있는 분들한테 강연을 하는 것들은 제가 의사결정법이라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전략 컨설팅 펌이라고 하는 회사가 스스로들을 프로블럼 솔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나름의 좀 쉽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라블럼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문제 중에 이 문제에 천착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업적으로 그래도 꽤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영자 마인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인들의 문제를 풀고 싶다에서 시작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인들의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고등학교가 꽤나 많은 의대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의사밖에 없는데 저는 경영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 와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고요. 근데 그들의 개원 경험, 병원 운영 경험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거는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결국은 창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살아남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고 일본에 의사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M3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지켜본 결과 시가총액이 그래도 몇십조 원대에 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그런 M3라는 모델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사업적으로도 유의미할 수 있겠고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도 풀어줄 수 있다. 네. 의사친들이 어떤 질문을 해왔어요? 부동산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개원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국내는 병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내 병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부동산을 구하는 방식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전화를 해야 되는 방식인데 허위 매물도 워낙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6개월 정도 걸려서 부동산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도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부동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잘 되는 곳을 가려면 그 동네 병원들이 잘 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선배들 통해서 좀 알거나 아니면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알거나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조각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길게 가는 것들이 많았었고 이게 저한테 얘기했던 좀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표님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인들의 만족도가 높은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사인 친구들인 상황에서 다 결국은 저를 통해 개원을 했죠. 다들 그래도 굉장히 만족도 높게 덕분에 편하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AI 시대가 되면서 사실 데이터라는 단어가 중요성이 강화되는 거라고 느끼거든요. 뭐 머니홀라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AI 그러면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데이터와 대표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데이터는 같은 성질의 같은 데이터일까요? 저는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LLM 모델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화하는 펑션들을 하는 거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려면 이 데이터들이 기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동네 병원의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셋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거주 인구, 뭐 매출 정보,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를 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국내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장 방대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AI가 얹어진다면 저희 회사도 그 AI 팀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분들 그다음에 이런 개원 컨설팅을 하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주고 효율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AI가 얹어져서 좀 더 파워풀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픈 닥터는 AI가 얹어진 상태일까요? 지금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베타 테스트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픈 닥터라는 의미가 이제 좀 명확하게 와닿네요. 이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오픈 닥터라는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유명한 회사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좀 봤거든요. 시스코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앞에 걸 뺐다 이러더라고요. 아, 되게 막 찍는구나. 그리고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짓고 끝내는구나라고 해서 그냥 개원을 의사들을 도와주니까 오픈 닥터라고 하자라고 굉장히 빠르게 정하고 그 뒤에는 별로 이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닥터들이 오픈하는 거를 도와준다. 대표님을 만나고 성공을 한 개원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니까 사회에 대한 기여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사회적 기여를 강하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이런 1차 병원이라고 하죠. 1차 병원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돼가면 이 노인분들이 종합병원으로 다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럼 1차 병원에서 소화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차 병원이 탄탄하게 형성돼 있어야 되고, 그 의료 상권 중에 빈 곳들이 있다면 그런 데를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 의사결정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병원의 배치가 좀 광범위하게 된다면 그때서는 국가적으로 좀 저희 오픈닥터라는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비전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 수도권 2,0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 개원시킨 이 단계에서는 뭔가 기여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거기를 가기 위한 단계를 거쳐 나가고 있다 정도가 좀 더 정확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안전하게 말씀해 주신 내년 우리나라의 개원가의 병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약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매년. 네,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뭐 한 2,000개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네,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오픈닥터의 서비스를 이용 안 한 게 네, 거의 뭐 90%, 95%는 아직은 이용 안 하시고 있는 상태고요. 가야 할 길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오픈닥터 서비스를 이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또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달라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는 그 정보 투명성을 통해서 이 개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플랫폼이다 보니까 개원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그 브로커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자리를 정하는 데만 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비용을 받는다든지 중개 수수료랑 관계없이 별도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시장이었다가 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비용들은 좀 없애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서, 물론 10분의 10분이 가장 싸게 합니다는 아직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대부분의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저렴하게 개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밸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개원 입지 자체가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잘 될 자리야 라는 거를 이미 증명하고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저희를 통해 개원하신 분들이 그래도 상위 10% 안에 그 운영에 대한 그 수익을 내고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이 시점 네. 많이 비싼가요?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업에 정해져 있는 그 정도를 딱 정액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 개원을 아예 A to Z로 도와드리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좀 유료화를 시작해서 일부 그 소액 정도는 받기 시작할 거긴 하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아끼신 비용 대비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팩트다. M3를 얘기하셨는데 네. 시총이 생각보다 크네요. 네. 뭐 지금 시총은 좀 변동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10조 원에서 한 60, 70조 원 사이에 아마 분포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일본에서 맥킨지 출신 컨설턴트가 의사들 온라인 플랫폼부터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맥킨지 컨설턴트 분이 소니의 그 자금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냈고,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은 의사와 제약사, 의료기기사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사업 모델도 하고 있고, 개원을 도와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회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이 창업가에서 전략 컨설팅 출신의 창업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머리로 접근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기도 하고 우려사항도 당연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의 영역마다 잘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서비스들은 전략 컨설턴트들이 새롭게 크리에이션하는 경우들 별로 못 봤고요. 대규모 인프라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업의 헤게모니가 복잡해서 네트워킹을 굉장히 좀 대기업 향들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컨설턴트 출신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M3라는 회사가 맥킨지 분이 창업을 했다라는 것도 꽤나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의 헤게모니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병원, 정부, 그다음에 뭐 제약사 이렇게 헤게모니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푸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캐릭터가 있지 않나. 그 대표님 회사 채널 보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왜 의사만 오히려 카페나 편의점이나 치킨집이나 그런 분들이 더 입지에 대해서, 왜냐면 사업은 다 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 의사 커뮤니티에 한정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자영업자로 확대를 할까라는 고민은 당연히 회사로서는 가지고 있긴 하고요. 다만 저는 그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에 있어서 그 완결성, 온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 빌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큰 도로 그 근처에 있는 자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역에서 멀지 않은 자리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서울, 경기, 인천에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치킨집을 타겟하는 순간 건물의 숫자가 한 3, 4천 개를 타겟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몇십만 개를 타겟하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건물을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혹은 저희가 리소스를 훨씬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해진 빌딩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로 승부를 보고 그런 자금과 노하우를 통해서 더 큰 시장을 가자라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성공을 해보자. 근데 좀 의외이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의대를 가고 개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 마인드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이런 입지를 설정하거나 이런 거에서 큰 어려움이 겪는다면 그 의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진료에만 몰두해서 인생을 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경영자로서는 처음 문을 여는 거거든요. 기존에 의원을 운영하던 분들은 실제로 좀 점차 밝아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의 고객들은 대부분 진료만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 갑자기 사업가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 생각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자기의 의지치로 되게 사업가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3분의 2의 의사분들은 진료가 좋고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건데 강제로 내가 사업가가 돼야 되네 라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은퇴하신 선생님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료를 이어가고 싶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사업가로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데이터가 풍족했으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의사사회는 더 심하기도 하고요. 그 정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그 이런 업체들을 통한 파편화된 정보 혹은 선배를 통한 정보 이런 걸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이 틀리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또 틀린 사례도 주변에 들으시고 두려워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진료에 대한 것만 하셨다. 그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두 가지 면 때문에 굉장히 개원을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픈닥터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거기에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미션 네, 모토가 있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가로서는 대부분 의사결정이 일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직원 관리도 하셔야 되고 더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저희가 최대한 다 도와드릴 테니 진료에 좀 더 집중해서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하자라는 게 저희 회사 비전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저희 회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 회사 생활을 어쨌든 하신 거잖아요. 컨설팅이라는 조금 특수한 업에 계셨다고는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시고 나와서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게 뭘까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고민이긴 하고요. 직장인은 사실 특히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 직업적 스타일 때문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CEO를 한다는 거는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물론 컨설턴트로서도 클라이언트의 아웃풋을 책임감 있게 하긴 했지만 결국 컨설턴트라는 집단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실행시키는 집단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감의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이 전략이 맞냐라는 거에 대한 책임감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실행됐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에 대한 책임은 없다 보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한다는 거랑 이 컨설턴트로서 직장인을 했다라는 거에 가장 큰 차이를 좀 만들어낸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일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직원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티베이션을 심어주면서 결국은 이 가정 혹은 본인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가장 큰 책임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를 2년 이상 다닌
직원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에 가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직원뿐만 아니고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사업가로서 가져야 되는구나. 두 분 다 남성분들이긴 했는데 회사를 2년 넘게 다니면서 어떻게 결혼을 달성했다라는 것도 전 되게 감사했고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뒤에 인생은 더 이제 회사로서 많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성장하시고 더 성공하시고 가정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작년에 좀 많이 느꼈던 감정이어서 제가 특히나 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니까 계획부터 들어볼까요? 새해에 또는 5주년 이제 그 다음은 또 다음 스테이지니까 올해 계획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도와드린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상권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좀 해결을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부동산을 연결하는 쪽에서 해결을 좀 했던 것 같고 그 뒤에는 개원을 실제로 인테리어, 금융 여러 가지들 다 이어줘서 손쉽게 개원을 도와드리는 서비스까지를 런칭한 게 작년까지의 좀 일이었다면 올해는 또 개원할 때 가장 큰 비용적 부담과 그다음에 의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의료기기 쪽 시장을 좀 더 변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개원할 때 몇 억씩 들어가는 게 큰 장비죠. 맞습니다. 의료 장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시장 내에서는 그 많은 의료기기 판매인 분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의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과정 이 또한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공개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데이터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올해에 좀 더 혁신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의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해드린다. 두 번째는 저희가 AI팀이라는 거를 작년 말에 처음 런칭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최대한 이런 LLM 모델과 결합시켜서 의사분들이 좀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런칭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점점 고도화해서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컴퓨터랑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 두 가지가 아마 올해 가장 좀 중요한 화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자면 올해에 개원을 준비하시는 의사분들은 오픈 닥터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개원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픈 닥터가 프롭테크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거를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좀 혁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프롭테크라는 건 좀 더 광범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서 혁신한다라는 걸 프롭테크로 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를 프롭테크 회사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의사분들이 결국은 입지를 결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연결을 받는다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만 가지 데이터들 매출 데이터, 뭐 인구 데이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부동산을 바로 연결을 받으려면 부동산에 대해서 뭐 가격이 어떤지 그다음에 뭐 층고는 어떤지 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다 데이터화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입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계약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의사속도를 가속화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감사하게 그 프롭테크라고 불러주시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프레임으로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결국은 저는 다 동일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해드린다라는 관점에서 중개라고 하는 거를 좀 더 효율화하고 있지 않나. 데이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직도 좀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님께 데이터 또는 그 중요성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새 주식시장에 굉장히 화두인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오른 그 회사가 결국은 그 저의 이해 선에서는 데이터와 컨설팅 모델을 결합시켜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이게 시작점이 국방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기에는 미국 정부를 도와서 국방 일을 하는 회사라고 인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또한 결국은 국방부에 있는 산전된 정보들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고 그걸 통해서 실행을 해내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게 팔란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스케일은 너무나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도 컨설팅 출신이고 기업들을 어드바이스 해드릴 때도 결국은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 하셔야 됩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데이터화하고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AI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도화시키고
라는 모델이 저희의 대상이 병원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가 기업을 도와주는 거, 저희 회사가 그 한국에 있는 동네 병원들을 도와주는 거 같은 메커니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의 데이터 의미가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병원 개원 업계의 팔란티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원을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거고요.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 쪽도 달성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점차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때도 이 법적인 것들은 좀 더 공부해 보긴 해야 되지만은 환자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 경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경영 관점에서 어떤 환자 정보들, 의료기기나 어떤 노무 정보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단순히 개원할 때뿐만 아니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의사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기기가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약 정보라는 것도 저는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 안에 다양한 그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로 진화한다. 그때가 되면 여전히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네 병원, 클리닉들의 팔란티어 같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지금 말씀하신 약 굉장히 큰 시장, 또 다른 시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물론 이 서비스의 밸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회사가 성장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원분들의 안녕과 저의 안녕과 가족과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결국 회사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장의 끝은 결국은 시장 사이즈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 사이즈가 큰 쪽을 계속 바라보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표님의 초심,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근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클리닉, 동네 병원이라는 게 결국은 노령화 시대에서 잘 배치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해드려서 진료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목표가 달성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사회에 꽤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수만 가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시술을 할지, 어떤 약을 처방할지 이런 의사결정 사항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쉽게 해드리면 그게 병원의 어떻게 보면 그 비용 관리, 운영 효율성 같은 걸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의사분들이 더 진료에 집중하게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은 저희가 환자를 직접적으로 돕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클리닉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진료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결국은 1차 병원이라고 하는 이 클리닉들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간접적인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챌린지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큰 챌린지들은 시장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리베이트라든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 병원이라고 하는 인프라는 국가 인프라와 일반 사업체 간의 경계에 있는 영역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내는 건보료가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 일반 사업체처럼 뭔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캐시백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합법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거에 진입해서 이런 거를 양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맞춰 나가려면 저희의 마진을 훨씬 손해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그런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성화한 모델로 저희들은 진입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리베이트가 꽤 많이 있는 시장인 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개원이라는 걸 잘 설계를 하고 그 뒤에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마진율 자체가 꽤 괜찮아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캐시를 꽤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어서 마진율 자체가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는 또 양성화하다 보니까 더 낮은 마진율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업에 진입했을 때 제 생각만큼 돈이 안 벌린다 라는 것들이 좀 생기고 그러면 수익할 수 있는 모델로 빠르게 전환시킬까 혹은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계속 새롭게 생기는 챌린지인 것 같고요. 약간 업에 있어서의 챌린지들은 있는 것 같고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챌린지들은 조직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더 좋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모티베이션을 느끼게 해드리고 같이 성장할까라는 게 계속 고민인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깨닫고 있고 선배 창업가들과 책을 통해서 학습해서 한번 계속 적용시켜보는
그런 단계를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예상은 못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픈닥터의 인재 채용문을 읽어보게 됐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거라면 굉장히 인상적이고 진정성 있던데요. 마무리가 되게 기억에 깊게 남았어요. 팀 모두가 문제 해결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함께 시장을 변화시킬 멋진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문제 해결이라는 거에 어쩔 수 없이 꽂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들어간 회사가 전략 컨설팅 펌이기도 했었고 거기서 매일매일 강조하는 게 문제를 해결한다. 그 중에 주제가 비즈니스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워낙 꽂혀 있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을 좀 같이 풀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성장하고 시장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나름 회사에서는 그 오픈닥터 문제 해결 접근법이라는 거를 제가 좀 만들어서 입사하시고 나면 한 3주, 4주 동안 저랑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세요라고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 해결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켄지 비스라고 하는 회사들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교육법을 만들어 놓은 회사긴 합니다. 난이도가 꽤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쉽게 풀어서 약간 신입사원분들도 이해하고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화를 좀 해놨고요. 어떻게 보면 전략 컨설팅에서 접근하는 문제 해결법이긴 하지만 좀 더 쉽게 만들어냈으니 오픈닥터 문제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교육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 게 채용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내가 풀 문제를 정의를 굉장히 잘하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내가 봐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그중에 중요한 것만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서 정답을 낸다. 이 사이클을 계속 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정의, 그 다음에 빠짐없이 다 본다는 거는 저희 컨설팅 쪽 용어이자 회사 용어는 구조화라고 합니다. 구조화를 통해서 이슈 트리를 그리고 빠짐없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이 중에서 내가 10개를 다 풀고 있으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고 있고 의사결정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10개 중에 가장 중요한 두세 개를 정의해서 풀게 한다.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의 기본 골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닥터에서 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모든 전 국민일 수도 있고요. 결국 저희가 그냥 오늘 점심 뭐 먹을까도 문제 해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조차도 그렇게 접근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 중에 사례 중 하나가 남편 혹은 아내가 삐졌다. 배우자가 삐졌다. 왜 삐졌을까를 한번 문제 해결을 해보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답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왜 정말 삐졌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방법들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저는 이게 컴퓨터가 정보들을 받아서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문제 해결을 더 빠르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 컨설팅 펌들이 정의해놓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대중화시키고 회사한테 적용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전략 컨설팅 회사 입사하려면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서울 시내에는 몇 마리의 바퀴벌레가 살고 있을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듣긴 했었고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준비생들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경영 문제를 푸는 쪽으로 좀 더 갔더라고요. 바퀴벌레 숫자라는 것도 있지만 2035년에 우주 여행 시장 규모가 얼마일까?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일반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냥 정보를 검색하거나 그냥 이해하는 수준일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주 여행 시장이라는 거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정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숫자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거 근데 그 예측도 뭔가 점쟁이처럼 찍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튜닝하겠죠. 예를 들면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생길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드라이브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구조화라고 하고요. 그런 구조화들을 잘하는 분들을 모셔오는 게 컨설팅 펌이고 저희 회사도 모셔오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그런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AI가 다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업무를 시작할 때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주피터를 키고 시작하거든요. 셋 다 쓰고 셋 다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서로 잘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략 컨설팅 펌들도 지금 PM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컨설턴트들을
AI로 대체하는 작업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로 어떤 결과를 내는 값들에 대해서는 이미 AI가 꽤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컨설팅 펌이 그 프로젝트 매니저급들을 두는 이유는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파트너, 팀원들을 관리하는 것 쪽에서의 좀 더 역량들을 발휘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리, 컨텐츠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상대방에 설득당할까라는 거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 작업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AI가 다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힘든데 3, 4년 뒤에는 대체할 수도 있겠다. 결국은 마지막에 저희의 파트너들이 하는 일은 세일즈거든요. 결국은 클라이언트들을 세일즈에서 팔아오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AI가 꽤나 잘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 또한 계속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오픈닥터는 그렇게 AI가 크는 시장에서 위협을 얻기보다는 더 성장할 것 같은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AI라는 작업은 뭐 저도 답은 낼 수는 없지만 구글이랑 오픈 AI가 잘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영역으로 두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더 잘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잘할 수 있다. 뭐 플란티어 같은 경우들이 결국은 어떤 국방 데이터라는 걸 들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를 갖고 한다든지, 최근에 기사가 났었는데 미국 국방부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열진 않겠다. 다만 제미나이가 그거를 학습해서 본인들한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 주게 하겠다라는 거를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라는 거를 굉장히 잘 정리해두고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데들이 좀 더 나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정보가, 물론 저희 회사도 국내에 대한 시장만 연구하고 있다면 성장의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점점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들도 보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병원이라고 하는 시장,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그 시장에서 정보화를 하고 데이터화를 하는 회사는 거의 유일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계속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확장시키거나 진출할 계획 있으신가요? 방식은 뭐 아직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병원들 입장에서는 환자의 카테고리의 한계를 국내에 두는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국내 많은 인자들이 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컨텐츠적인 거를 해외에 어떻게 퍼뜨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이미 좀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고요. 모델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게 단기간 사업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그때 갔을 때 한국 대비 의료 인프라가 안 좋은 국가에 클리닉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해외에 전파시키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 의사들이 어떻게 시술하고 어떤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그 컨텐츠를 누가 많이 들고 있냐라고 하면 또 언젠간 저희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개원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거여서, 그런 데이터를 해외에 뿌려준다? 그럼 그 자체가 그들한테는 컨텐츠가 될 거여서 유입이 될 거고 쓸 거고요. 그래서 뭐 한국이랑 똑같이 부동산 데이터 긁을 거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좀 더 나은 병원 의사결정과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벤치마킹에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모델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읽다 보면 서울 시내에서 요즘 뜨는 데가 여기구나, 이런 일반화된 추론도 가능한가요? 좀 상이한 것 같긴 합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뜨는 상권과 병원 상권이 동일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역 이런 상권이 뜬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고, 병원 입장에서는 해외 환자들이 다 글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권이 굉장히 화랑인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병원이라는 거는 대부분 동네에서 이제 많이들 찾아가시는 시장이잖아요. 필수 인프라 중 하나고요. 그 병원들이 크고 적고 한다는 거는 거의 모든 동네에 그래도 상승하는 트렌드는 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데랑 병원이 좋다라는 데는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과마다도 되게 다릅니다. 예, 치과, 뭐 정형외과, 피부과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다른 상권을 찾아가거든요. 진료과마다도 공급이 많은 진료과가 어디 동네에 있을 거고요. 하지만 치과가 공급이 많지만 정형외과가 공급이 적다라는 동네는 치과한테는 안 좋은 상권일 수 있지만 정형외과한테는 좋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진료과마다도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병원 상권과 일반 자영업 상권을 비교해서 상권이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럼 오픈닥터가 파악한
데이터로 본 요즘 서울 시내 동네 특징 이런 게 있으면 나눠주실래요? 요새는 어떤 동네의 특징이 외국인으로 좀 많이 귀결되는 데이터 양상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국내 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매년 성장하는 게 있지만 해외 환자는 압도적입니다. 거의 연간 몇십 프로씩 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K-의료도 있지만 K 뭐 컨텐츠 같은 게 같이 뜨면서 한국에 온 김에 한국의 병원들을 간다, 이런 추이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강남역, 홍대, 명동 혹은 신사청담 이런 동네가 해외 환자가 거의 8, 90%가 몰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보이는 트렌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픈닥터를 통하면은 해외 환자가 얼마나 유입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매출 추산이라는 걸 했을 때 이 국내 환자랑 해외 환자를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환자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원장님들, 선생님들의 질문들은 명동이나 홍대나 강남역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새로운 동네를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세 개 상권에 여전히 몰리고 있고, 다른 동네에 그런 병원들을 차렸을 때는 잘 병원이 안 되는 오히려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서. 창의적인 띵킹을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기본은 큰 시장에서 내가 그 시장을 먹는다라고 생각해야지, 없는 시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오픈닥터 고객이 아니신 원장님들이 다른 동네를 가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들은 저희가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음식점 옆에 여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이거.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 경영을 할 때도 뭐 저의 뷰라기보다는 이건 기업 경영에서 일반적인 뷰입니다. 원장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이 크고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이 좋은 곳을 들어가는 게 그냥 정답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오픈 AI처럼 새로운 LLM을 만들면 시작하시면 되죠. 근데 세상에 그런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천재 플레이어들은 몇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병원에서도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긴 할 겁니다. 다만 99%의 경우는 시장이 큰 데서 하시는 게 맞거든요. 내 진료과가 크고 성장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매출이 잘 나오는 곳, 그런 데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의사결정하시는 게 좀 더 성공률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유명한 선생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내가 봐주던 환자들이 있으니까 네. 환자들이 오겠지라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들을 따로 분석해 본 적은 없지만, 이런 매출 추이 중에서 좀 잘 안 되는 병원들을 좀 살펴보면 가끔 교수님들인 케이스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자리를 들어가셨을까 생각해보면 임대료 너무 싼 데 가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건데, 왜 거길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투자적인 것보다는 나의 환자들이 일로 찾아오겠지 라는 마인드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일부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첫 몇 개월은 좀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그 병원을 가기에는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잘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최근 들어 교수님들 출신 분들이 고객으로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더 그 진중한 마음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일들을 병원에서 하시다가 나오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진작에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입견, 내 환자들이 따라오겠지, 자리는 안 중요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데이터로 좀 많이 깨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좋은 자리로 들어가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닥터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비스는 그냥 개원 원스톱 서비스다. 개원 원스톱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자리를 정하고 각종 업체들을 만나서 결국은 개설 신고까지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싹 다 도와드리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입지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저희 부동산 팀이 하고 있고, 개원을 A to Z로 도와주는 거를 플래너 팀이 하고 있고, 또 의료기기 팀이 의료기기 턴키를 또 제공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개원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의 모든 의사결정 사항들을 다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개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통키로 받을 수 있게. 기존의 컨설팅 업체들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들과의 차별점은 저희가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을 입증해 드리는 거죠. 왜 여길 가야 되는지, 왜 지금 이 업체랑 이렇게 계약하는 게 합리적이신지 라는 것들을, 과거에는 네트워크로 푸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통해서 여기가 좀 잘하는 업체죠, 혹은 의사들 리뷰가 좋대요 라는 거였지만, 저희는 의사분들의 리뷰 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뭐 가격 데이터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리를 설득하고 병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다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해드리고 있다.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오픈 닥터의 경쟁자가 있어요? 앞으로 경쟁 상대가 많이 탄생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기존의 좀 브로커 시장으로 돼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커봤자 그렇게 크진 않은 업체들이었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지금 당장 막 있냐라고 했을 때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라고 하는 큰 시장을 진입하면서 특히나 이제 나중에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하면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들은 그 마켓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큰 스타트업들도 꽤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장에서의 니치 마켓은 저희들이 그래도 꽤 도미넌트하게 앞으로 갖고 가는 거를 타겟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병원 운영 시장, 그다음에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시장들에 있어서는 더 큰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또는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으신가요?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닥치면 해야 돼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의사분들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엣지로 삼아서 계속 차별화 방향성을 잘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비즈에서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고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사업을 택하신 것도 맞다고 하셨으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건 행복에 대한 정의랄까? 저는 시기마다 행복은 좀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게 행복하다라는 시기, 그다음 대상 이런 건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저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시기마다의 목표라는 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20대 때는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좀 더 찾아가자. 30대 때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하에서 최대한 나를 성장시킨다. 40대 때는 결국은 사업이라는 아이템은 어릴 때도 정하긴 했지만 어떤 이런 사업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내가 추후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런 씨앗들을 쌓아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40대 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고 50대 이후는 물론 이게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가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자라는 게 제가 20대 때 아버지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좀 세웠던 플랜인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하나하나 좀 이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전략 커널티 펌과 사업이라는 걸 5년씩 경험하면서 나름의 사업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은 좀 많이 쌓은 것 같고요. 만으로 40이 곧 되기 때문에 40대에서 이 회사를 성장시켜서 병원 시장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40대 달성할 거고 50대 때는 저는 결국은 건강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는 저한테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왜 꽂혔냐라고 하면은 특별한 막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취약자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취약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건강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이긴 하고요. 과거에 BCG에 있을 때 BCG가 보내는 프로보노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약간 뜨개질을 통해서 많은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의 런던 본사에 가서 일을 1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회사에서 보내줘서 많은 분들이 로펌에서는 프로보노로 무료 변론 같은 걸 한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맥킨지나 BCG처럼 세계적 커널팅 펌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기여를 NGO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기구가 Save the Children이었었고 거기에 저는 지원해서 이제 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아이들을 구호하는 단체 중에 전 세계 가장 큰 게 유니세프, 그 다음에 Save the Children이거든요. 가장 큰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펀딩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배분을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싶었었고 좋은 계기가 돼서 갔다 온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40대 때 사업을 통해서 달성한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50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가는 게 단기적 행복은 좀 변할 수 있지만 물론 당연히 가족과의 시간은 굉장히 행복하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저라는 사람의 좀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조금 달리 여쭤보면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죠? 요새는 워낙 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웹툰 볼 때가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결국은 저는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 앉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결국은 어떤 재무적 성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 더 탄탄함을 만드는 성과일 수도 있고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낼 때가 그냥 가장 희열을 느끼고 재밌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책 읽을 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웹툰 볼 때가 제일 독서라는 건 좀 일처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제가 막 엄청난 행복을 느낀다는 것보다는 컨설팅 펌에 있을 때 저는 아마 직장인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직장과 사업의 가장 큰 또 다른 차이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의 가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컨설팅 펌에 있으면서 저의 선배들이 그냥 매일 저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계속 배워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고 있고 성장한다는 걸 실제로 느끼는데 사업하면서는 저한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제가 조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저한테 하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제가 극복하려면 사실상 책이거나 아니면 업계 선배들밖에 없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그걸 학습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티피컬한 공대생이다 보니까 책을 갖고 막 엄청 감동을 느끼고 즐겁게 느낀다는 것보다는 학습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일처럼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욘드 비즈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구할 사람이 없는 처지에 있는 창업가나 이런 분들께 오늘의 스토리와 이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그분들한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콘텐츠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기회를 주신 오픈 닥터의 운정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더 감사드리고 일부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회사의 방향이라든지 취지라는 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걸 알릴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대박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다. 제가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 아까 얘기했던 M3라고 하는 회사가 너무 제가 되고 싶은 회사니까 도쿄에 그냥 바로 갔어요. 그 M3 빌딩을 찾아봤더니 제가 옛날 도쿄에서 그 파견 근무를 했을 때 살던 집의 길 건너편이었더라고요. 금색 빌딩입니다. 또 되게 화려한 금색 빌딩인데 그 앞에서 셀카 치고 왔던 언젠간 한번 저렇게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항상 또 보내드리기 전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언제쯤 되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역의 확장이 있을 때 3년 뒤, 4년 뒤 꼭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확장이라고 하면 국내 병원 콘텐츠를 해외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화가 시작됐다. 그럴 때는 오늘의 전달드린 얘기와 상당히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의 확장이 있을 때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